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 불안이 지속되며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 S&P 500 지수는 0.16%, 나스닥 지수는 0.2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석유 수출 기구의 내년 감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물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8% 상승한 58.5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고위급 미중 무역 협상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저널 측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 16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를 유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1% 넘게 빠지면서 3주 만에 2,100선을 하회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A주의 비중을 5% 넘게 편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그만큼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들 매수해줬지만 역부족인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2%가 넘게 빠졌는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 640선마저 하회하고 635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도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시장에 좀 작용이 되는 분위기인데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전해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급에 따른 시장 역량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올 3분기까지 호실적을 보인 것과는 달리 주가는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함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최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178원대까지 올랐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20일 일부 자국 기업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거래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중 협상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장의 수급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1% 넘게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5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MSCI의 리밸런싱을 앞두고 시장의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수급은 좀 어떻게 전개되게 될까요? 네, 앞으로는 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뭐 지금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기대감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전부터 약간 경고음은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죠. 특히 시장이 한 2150 넘어서 60선까지 가는데 이게 괜찮은 거냐라는 분위기들. 그래서 이 정도 나오는 기업 실적이나 분위기 가지고 시장이 오를 만한 상황이냐 했던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는 지표나 기업 실적들을 봤을 때 변화가 전혀 없는 가운데 아무래도 기대감이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다. 무슨 무역 협상이나 어떤 글로벌 경기 부양 그리고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 업황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핵심은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다시 훼손되다 보니까 즉 아직 변한 게 그렇게 없는데 주가만 먼저 오른 게 아니냐라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살얼음 움직임에서 이 부분이 흔들리는 것처럼 약간 빠르게 시장이 반응하는 하락대로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글로벌 정치 리스크도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 뉘앙스가 약간 또 바뀌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들. 대표적으로 어떤 지소미아 관련돼서 미국과도 관계가 삐걱대고 있고 거기다가 일본은 당연히 별 변화가 없는 상황들이고 그동안 그래도 공들였던 북한마저 아무래도 약간 좀 멀리하는 분위기고 그런 상황들에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고립 가능성들도 약간 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게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MSCI 조정 관련된 영향권도 일단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특히 영향이 크게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어떤 갑론을박 상태에서 최근에 나오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상장이 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걸출한 스타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입폭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기를 두들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비중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물량 부담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 부분은 거의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쯤에는 거의 마무리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그 이후에 대한 시장 흐름들의 외국인들 동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정점을 지나서 MSCI 관련된 쪽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이후부터도 외국인들이 안 사던가 아니면 매도세가 간헐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만 가지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 11월 말까지에 대한 동향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앵커님 얘기하셨듯이 달러화에 대한 변화죠.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달러화 대비 원화가 조금 더 반응폭이 좀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화의 약세폭이 좀 더 두드러진다는 분위기가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분위기 쪽에서 나올지는 몰라도 아마 주변 정세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도 같이 작용하지 않나란 약간의 일말의 어떤 우려감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달러화에 대한 강세 반응과 함께 원화의 약세폭이 좀 더 두드러진다. 그러면은 주식시장 쪽에서의 수급들도 그렇게 썩 외국인들 쪽으로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도 또 연계돼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코스닥 시장을 바라볼 때 우려 섞인 목소리 중에 가장 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은 개인들 중심으로 코스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들, 특히 이 양도세 이슈와 가지고도 계속 말이 많으면서 한 공식이죠. 한 연말쯤 되면은 약 4, 5년 전부터 개인들 매물 압박, 양도세와 관련된 매도 압박,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끝나고 나게 되면 다음 내년에 그리고 다음 연도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매수가 다시 재개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지금도 그런 코스를 밟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대주주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와, 참 돈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보통 15억대였었죠. 15억대 이상의 양도세 기준으로 그래서 나는 양도세 내는 사람이야라고 할 정도의 대주주의 지위를 많이 우러러봤는데 근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죠. 과거에 한 15억대에서 이제 10억대 그리고 내년 가게 되면은 2021년도 4월 달부터의 양도세 기준은 3억대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마 정부의 의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양도세란 관련 카테고리 안에 이제 한 종목을 3억 정도 갖고 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주주라고 포함을 시키면서 양도세 24.7%를 내야 되는 현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에 대한 변화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내년 2021년도를 바라보는 2020년도 말이면 이 부분에 대한 또 부담 가중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하게 되면 나는 이 종목에 필이 꽂혔어. 그래서 충분히 그래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정도를 넣었는데 나보고 대주주라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감은 또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일단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제가 안 잘리고 계속 이 방송을 하게 되면은 또 강조를 드리겠죠. 근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씩 더 계속 시장에 잠복되어 있는 부담 요인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 좀 더 취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방송 쪽에서는 계속 코스닥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특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8월달 이후부터 8월달 저점때 8월 6일이었었죠 정확하게 어떤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 모두 다 파는 가운데 개인만 수급이 집중돼 있었죠. 그래서 약 한 2조 5천억이 넘게 개인만 사던 부분들인데 이런 수급 공백에 대해서 개인 중심의 한계를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또 주도주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HLB를 비롯한 바이오주의 주도주 이후로 나오는 뚜렷한 모습들이 없었다는 흐름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신용 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코스피 지수 상승보다 신용 잔고가 상승하는 폭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신용 잔고가 코스닥의 상승폭보다 더 빠르게 즉 그렇다는 얘기는 한 8월 달까지 참 힘들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신용을 써서라도 빠르고 한 번에 수익을 좀 만회해 보겠다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키운 매매가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지수는 답보 정체. 근데 지수는 안 가는데 주식은 계속 신용을 늘려서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들도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현상을 쭉 나열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장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바뀐 게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올랐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은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금은 추가적으로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들 쪽으로까지 생각해보게 되면 한 11월 말 12월 쪽까지도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약간 더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게 저희는 항상 패턴이 비슷한 상황들이 12월 달이나 6월 말에 장이 안 좋았으면은 그 다음 연도 연초에는 또 시장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노릴 수 있는 전략들은 시장이 흔들리면서 어느 정도 현금 여력들은 확보했다가 좀 더 빠진다, 좀 더 밀린다. 내가 보고 있던 종목들이 실적 관련돼서 그렇게 큰 변화 없고 그래도 기대감이 높은데 시장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한 12월 초나 12월 중반 때까지 시장의 하락세를 같이 이용을 해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들은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쪽에서 내년을 겨냥하면서
지금은 또 연말이 약간 힘들 수 있어도 이 부분을 활용하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낙폭이 과대될 시에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좀 종목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올 3분기까지 호실적을 보인 것과는 달리 주가는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등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네, 반등은 시장과 같이 나오겠죠. 지금 증권주를 바라보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오르냐? 라는 부분들 쪽에서는 증권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죠. 대부분의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많이 따질 수 있는 게 PBR입니다. 특히 자산 대비해서 뭐 0.5배는 널렸고요. 0.3배 찾으면은 뭐 꽤 한 100여 종목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을 보게 되면 미래에셋대우 당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20% 늘었고 NH투자증권도 3% 늘었다고 하게 되면 잘한 거죠. 거기다가 KB증권 역대 최대, 삼성증권 작년 연간 순이익에 근접할 정도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잘 나와서 증권주가 올라가겠다.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증권주는 시장의 바로미터죠. 그러니까 즉 시장을 그대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같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불투명한 모습들이 나왔을 때 증권주가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일단 아니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실적이 잘 나온 만큼 어떤 시장의 반응만 확인이 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증권주가 유동성 수혜 종목 쪽으로 많이 꼽히는데 지금 유동성이 잘못하게 되면 유동성의 함정들 그러니까 즉 돈은 풀리는데 경기가 제대로 안 살아나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도 썩 좋지 못한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일단 코스닥은 약간 그래도 살아나는 분위기가 거래량 쪽에서는 보였었는데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또 이게 지금과 같은 흐름들은 반짝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증권사를 봤었을 때 실적이 좋았던 대표적인 이유가 한 지난 2, 3년 동안 어느 정도 어떤 법인 사업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즉 IB 사업 쪽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된 PF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기사나 동향들을 보게 되면 부동산 PF 특히 관련돼서 약간 좀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에 따른 우려감도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동안 증권사에서 중요한 수익원이었던 부분들이 이게 그대로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수익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의문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이어졌던 DLF 사태 특히 이런 위험 상품들을 막 팔았었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살짝 나오면서 또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조국 사태와 함께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었죠. 거기다가 금융주 전반적으로도 지금 은행주, 보험주 모두 다 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주는 예대마진, 보험주는 실손보험과 관련돼서 정부에 계속 여러 가지 압박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개별 요인들과 함께 금융주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높지는 않은 상황들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못 가고 그러면은 그래도 실적 좋다 보니까 적어도 작년 수준의 배당은 할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배당 메리트가 높아지죠. 그래서 만약에 배당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은행주나 증권주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보통 지금 4%대 이상 전반적으로 다 줄 수 있는 환경들까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괜찮은데 그러면은 내가 배당을 노리고 지금 이제 하락할 때 모아가서 그래도 시장 상황 나아지게 되면은 대응하겠다. 안쪽에 대한 변화들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변화들은 충분히 가치 투자 관점 쪽에서 좀 기다리는 매매, 그러니까 좀 길게 보는 매매 쪽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같이 좀 어떤 스윙 관점 쪽에서 진입하고 빠지고 하는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비추입니다. 강조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적어도
어떤 중기적인 시각적으로 보는 매매가 아닌 이상은 대응을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그 효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효과 좀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네, 어제 나온 리포트를 보고 솔직히 이런 얘기 드려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고 싶은 정도로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은 HDC 쪽에 많이 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리포트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너무 긍정적으로 포장한 부분들도 많다라는 거는 조금 그냥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먼저고요. 물론 이제 나왔던 얘기들부터 요약해서 보게 되면은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수금액 관련돼서 이제 신규 자금이 유상증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채 비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더 앞으로 대한항공을 능가하는 국적항공사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쪽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좀 너무 그렇죠. 예, 좋은 해석이죠. 내가 거기다가 이제 범현대가의 시너지를 기대한다. 그래서 호텔 레저 면세점 이후에 현대오일뱅크의 항공유 사업,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의 면세점이나 기내식 사업, 현대해상은 또 보험 쪽을 연계할 수 있겠죠. 현대카드는 마일리지 연계 사업, 이런 쪽으로 범현대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대가 그룹들이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총수나 이런 관계들을 보게 되면은 사업적인 쪽에서 말은 현대라고 쓰는데 기본적으로 바탕들이 약간 각계 전투하는 느낌들이 높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리포트에서 나오듯이 시너지를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모빌리티가 부각이 된다. 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항만 도로 인프라와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겠다. 이것도 그냥 장밋빛이죠. 지금 당장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 뭔가 좋은 거 찾으려고 했을 때 끼워 넣는 정도라고 생각밖에 안 들고 있고요. 게다가 재무 부담은 우려 대비 양호하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자금은 투입이 되는데 거기다가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 IDT 쪽을 이제 매각을 시키게 되면 투자 자금에 대한 회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흐름보다는 앞으로 잘 됐을 때에 대한 흐름까지도 먼저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 건설회사를 하는 상황 쪽에서 항공업을 인수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팩트고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약간 중기적인 흐름들도 봐가면서 정부 정책 쪽도 봐가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이어지는 약간 좀 중후한 산업의 느낌이 나죠. 근데 항공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공업은 작은 변수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래서 변동성이 큰 산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춰서 어떤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과의 흐름들로 연계시켜서 어떤 다양한 전략들을 가져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된 전략을 쓰면서 항공업을 대응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경영에 대한 숙제로 밖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현대산업이 이번에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고 대응한다.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기대감이 너무 앞선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따질 건 따지고 지켜볼 건 지켜보자라고 하는 전략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쪽에서 죄송하지만 조금 이 리포트는 제가 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근 안정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던 환율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외환 시장은 1178원대까지 올랐는데요. 관련해서 외환 시장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 얘기가 나와지면서 환율의 어떤 상승 압력, 한마디로 원화 약세를 지금 받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보다 8원 오른 1178원에 지금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되는 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외환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1,200원 선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4일이었죠. 1,150원대까지 하락했는데 이외에도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환율이 지난 8일에 1,150원대를 유지했지만 다시 한번 1,160원대로 올라왔고 1,170원대로 어제 지난 20일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된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무역 합의 불확실성을 볼 수 있겠는데요. 예상과 달리 이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재확산되면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연내 타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보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조속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서 비관적인 발언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오스틴 애플 조립 공장을 찾은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중국이 다가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요. 이 중국에서도 무역 협상 합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 시위 불안 같은 지정학적 원인도 환율을 상승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홍콩 인권과 또 민주주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이 환율 상승 재료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홍콩 사태가 미국과 중의 무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 것인데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킨 데 역할을 했지만 기대감 대신 불확실성이 커지고 실질적 국내외 국가지표 개선이 없다 보니 환율의 변동성은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홍콩 시에 대한 정부의 진압이 심화가 되면은 이 미국 의회의 홍콩 인권법 통과에 중국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이 언론에 나와지고 있고요. 이 홍콩이 지금 불안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안개 속인 것도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위안 환율 상승과 함께 원달러 환율도 동반 지지력을 나타낸 중이다. 이런 부분이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환 시장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20일 일부 자국 기업들에게 화웨이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거래를 허가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의 화웨이에 제품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센스를 발급했다고 밝혔고요. 지난 5일 미국의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뒤 처음으로 허가 면허를 발급한 것입니다. 다만 어떤 업체나 제품이 면허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제한되고 구체적 활동에 대해서 한정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했고요. 일본으로서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약 290건의 면허 신청건이 들어왔다면서 여기에 대한 허가 및 거부 사태는 보류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행정부 관리한 그 직원이 얘기했던 게 따르면은 화웨이 거래 허가 신청이 300건가량 접수됐고 이 중 절반가량이 처리됐다고 설명했고요. 처리된 건들 중 반, 그러니까 전체 접수건의 4분의 1이죠. 처리된 건들 중에 반은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거부됐다고 얘기를 지금 밝혔고요. 면허 발급 과정에 정통한 다른 소식 등은 휴대폰 부품과 비전자 부품에 대한 판매가 승인됐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이 복수의 업계 소식통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무역전쟁에서 부분적 협정 체계를 추진하면서 이 기업들이 상무부로부터 면허 관련 통보를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고요. 미국은 지난 5월이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하면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6월 말에 중국을 무역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미국 기업들이 하위의 일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민감하지 않은 제품군은 하위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면서 미국 기업들의 라이센스를 신청하라고 좀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라이센스 발급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반응은 없었는데요. 미국은 다만 이제 하웨이가 기존 네트워크 유지 보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터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는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시 면허가 일반 면허를 발부하고 있었는데 이 90일 안으로 발부된 이 면허는 당초 5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 미국 정부는 두 차례 면허를 좀 연장한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IT 기업들의 주가가 올 연초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랠리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미국 IT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메모리칩부터 어떤 소셜 미디어를 제공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투자자들이 여전히 투자자들이 여전히 관심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S&P 500 지수가 24% 상승했는데 이 중에 IT 기술주들은 41% 급등하면서 2009년 이후 1년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 갱신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자들은 이 IT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문제와 또 반독점 위반 교사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되는 이들 업체들의 기기에 대한 이 관세 같은 부가 같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T 기업들의 매수세를 지금 이어갔는데요. 우선 경제 둔화 조짐이 나온 상태에서 이 주요 IT 기업들이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면서 또 기관이나 쪽에서 매칭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페이스북과 아마존닷컴, 애플, 넷플릭스, 또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인 이른바 FFANG, 팽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 중에서 봤을 때도 이 애플과 알파벳이 최근 수개월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은 올해 수익률이 고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올해 가장 크게 주가가 오른 기업들 본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86%까지 상승했고요. 또 도쿄 일렉트렘 같은 경우도 93%, ASML 홀딩과 램서치 같은 경우에도 각각 79%와 50% 올라갔습니다. 이 밖에 점차 세계적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전자결제 관련 기업들을 선전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 전문가 얘기한 게 따르면은 20년 전에 주차비 1달러를 비자카드 내려 했다면 바보 취급 받았겠지만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훨씬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자카드나 이 마스터카드 같은 이 카드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 비자카드 주가는 39%, 마스터카드는 51%나 상승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에서도 이 펀드 매니저의 3분의 1이 미국 기술기업과 기타 급상승하고 있는 업체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했고요. 우선 혁신에 의존하는 특성상 성과에 따라 기업 간 실적에도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상에 있다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기 힘들 것이라는 부분을 한 전문가는 얘기했습니다. 이 전문가가 얘기했던 건 이 오라클을 예로 들면서 이 업체 주가가 올해 25% 상승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 늦게 뛰어들면서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선 팩트세트 통계를 이용하면서 S&P 500의 11개 섹터 중 기술이 3분기 봤을 때도 가장 큰 실적 하락폭을 보였던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기술주들의 장밋빛 전망만 보고 접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흐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국제 유가가 오펙의 내년 감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힘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다음 달 열리는 오펙 회의에서 추가 감산 조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감산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러시아와 같은 일부 기업들의 약간 좀 마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 12월 회의에 어떤 좀 그 의견을 내세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추가 감산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산유국들도 대체로 내년에 원유 수요 증가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감산을 좀 검토 중인데, 이런 아직 진지한 합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은 이 감산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이 러시아 유전과 이 시추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베리아 지역에 좀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서 러시아 전체 원유 생산량의 3분의 2가 나옵니다. 영하 50도 이하의 혹한이 발생한다면 이 비자발적인 감산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은 유전이 폭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내세웠는데요. 이 오펙 회원국들을 비롯한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올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루에 원유 생산량을 120만 배럴씩 줄이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금 이행 중인데, 그러나 이제 오펙 쪽에서 또 다른 소식통에서 나온 얘기는 러시아가 올 11월에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을 112만 5천 배럴로 늘려서 목표치가 111만 17천에서 111만 8천 배럴을 이미 넘겼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섯 개 소식통은 러시아 국영업체들이 내년에도 이제 정부 고관을 채우기 위해서 석유 증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이 오펙 회원국들은 다음 달 5일이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총회 뒤에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오펙 플러스 총회를 개최하는데, 이런 가운데 여기서 또 하나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 공개 절차를 진행 중인 아람코죠. 아람코의 공모가와 기업까지가 오펙 총회에 확정될 예정이어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사우디를 돕기 위해서 일단 현 수준의 감산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원래 이맘때가 되면 바람도 심하게 불고 날도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소설은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4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평년 기온을 4도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며 온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곳곳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토요일 밤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을 세우신다면 토요일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보이겠고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 수원 16도, 대전 17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온화함이 감도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고 강원 영동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20도 선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평년 수준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고요. 주 초반까지 동해안으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